판사님, 저 사람은 제 아내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법정안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강민철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방청석 뒤쪽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또각, 또각, 구두 소리가 적막한 법정을 울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한 여자에게 향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여자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을 본 순간 강민철의 손에서 서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시어머니 최순덕은 의자를 붙잡은 채 입술을 떨었습니다. 말도 안 돼. 분명히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있는 거야? 여자는 아무 말 없이 강민철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웃으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저를 죽이고도 지난 10년 동안 편하게 사셨습니까? 그 한마디에 법정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10년 전 남편과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절벽 아래로 떨어져 죽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를 몰랐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며느리가 살아남았고 지난 10년 동안 단 하루도 복수를 포기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과연 한서연은 왜 남편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으며 어떻게 10년 만에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잠깐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서연이도 이미 동의한 일이에요. 강민철은 서류 마지막 장을 펼쳐 한정우 앞에 밀어놓았습니다. 얇은 종이가 원목 책상 위를 스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창밖에서는 겨울비가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고 오래된 회장실 안에는 눅눅한 종이 냄새와 식어버린 한약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한정우는 도장을 짚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류 위에 적힌 굵은 글씨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경영권 위임 및 주식 의결권 대리 행사 동의서라는 문구가 흐릿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서연이가 정말 이걸 보냈다고? 몇 번을 말씀드립니까? 아버님 몸도 안 좋으시고 회사도 지금 전문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가족끼리 믿고 맡기자는 뜻이에요. 민철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그러나 그의 오른손 검지는 책상 위를 일정한 간격으로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딱, 딱, 딱. 상대가 빨리 결정을 내리지 않을 때마다 나오는 버릇이었습니다. 한정우는 마른 기침을 2번 했습니다. 손수건으로 입을 가린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서연이한테 직접 전화해보마. 그 말이 떨어지자 민철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지금 병원 검진 중이에요. 괜히 걱정시키지 마십시오. 검진?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아버님이 회사를 못 놓으시니까요. 민철은 마지막 말을 아주 작게 덧붙였습니다. 걱정하는 사위의 목소리처럼 들렸지만 눈빛에는 서늘한 짜증이 번졌습니다. 그때 회장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민철 씨, 지금 아버지한테 무슨 서류를 내민 거예요? 한서연이 숨을 몰아쉬며 들어왔습니다.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이 뺨에 달라붙어 있었고 코트 소매에서는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서연은 책상 위 서류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거 내가 동의했다고 했어요? 민철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었습니다. 당신 병원 간다더니 여기까지 왔어? 대답해요. 이 서류 내가 동의했다고 했냐고요. 목소리 낮춰. 아버님 놀라시잖아. 지금 아버지를 놀라게 하는 사람이 누군데요? 서연은 서류를 낚아채듯 집어들었습니다. 종이를 넘기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위임 기간은 5년이었고 주요 자산 매각과 계열사 지분 처분 권한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한 업무 위임이 아니었습니다. 회사의 숨통을 통째로 넘기는 문서였습니다. 이건 경영을 돕는 서류가 아니잖아요. 아버지 의결권을 당신이 전부 가져가겠다는 거잖아요. 말을 왜 그렇게 험하게 해? 험한 게 아니라 정확한 거예요. 민철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의 손목을 움켜잡았습니다. 손바닥에 힘이 들어가자 서연의 손등, 핏줄이 파랗게 솟았습니다. 집에 가서 이야기해. 나요. 서연아. 나요, 아파요. 한정우가 의자 팔걸이를 짚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자네, 그 손 놓게. 그제야 민철은 손을 풀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입꼬리를 아주 조금 올렸습니다. 아버님, 부부 사이 일입니다. 괜히 끼어들지 마십시오. 한정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내 딸 손목을 저렇게 잡아놓고 부부 사이 일이란 말이 나오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 회장실을 채웠습니다. 서연은 손목을 감싸 쥔 채 민철을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사람을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매일 같이 밥을 먹고 한 이불을 덮고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이 어느 날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내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드는 감정은 분노가 아닙니다. 내가 그동안 무엇을 보고 살았나 싶은 허망함입니다. 서연과 민철이 결혼한 지는 7년째였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남자는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서연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민철은 작은 무역회사 영업사원이었습니다.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말이 따뜻했고 서연의 이야기를 오래 들어주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우산을 들고 회사 앞에 서 있었고 한정우가 허리 수술을 했을 때는 병실 바닥에서 며칠씩 잤습니다. 저 사람은 돈보다 사람을 아는구나. 한정우도 처음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서연 역시 민철의 성실함을 믿었습니다. 재벌집 사위 자리를 노리는 남자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반대에도 결혼을 밀어붙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3번째 해부터 민철의 말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당신도 이제 회사 지분 정리해야 하지 않아? 아버님이 언제까지 경영하시겠어? 가족 기업은 결국 사위가 중심을 잡아야 편해. 처음에는 농담처럼 들렸습니다. 다음에는 현실적인 조언처럼 들렸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명령이 되었습니다. 민철의 어머니 최순덕도 처음에는 서연을 끔찍이 아끼는 척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서연의 손을 양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이런 귀한 복덩이가 들어오다니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그러나 혼인신고가 끝나자 말끝이 달라졌습니다. 며느리가 아침잠이 많으면 집안 기운이 가라앉는다. 친정이 잘 산다고 시댁을 우습게 보면 못 쓴다. 돈 있는 집 딸들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아서 문제다. 서연이 새벽부터 국을 끓여도 간이 싱겁다고 했고 명절에 전을 부쳐도 모양이 못생겼다고 했습니다. 하루 종일 손님상을 차린 뒤 잠시 허리를 펴면 순덕은 들으라는 듯 혀를 찼습니다. 요즘 여자들은 체력이 약해서 큰일이다. 우리 때는 애 없고 밭일도 했는데. 시누이 강미란도 옆에서 맞장구를 쳤습니다. 엄마, 그래도 언니는 친정에서 귀하게 컸잖아. 우리가 이해해야지. 말은 이해한다고 했지만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연이 사온 과일은 비싸기만 하다고 타박했고 다음날 그 과일을 들고 친척 집에 가서는 며느리가 사줬다고 자랑했습니다. 서연이 생활비를 보태면 가족이니 당연한 일이라 했고 한 달이라도 늦으면 친정이 그렇게 부자인데 돈을 움켜쥐고 산다고 흉을 보았습니다. 가장 치졸했던 일은
순덕의 환갑잔치 때 벌어졌습니다. 서연은 호텔 연회장을 예약하고 친척들의 숙박비까지 냈습니다. 순덕이 평생 한 번 있는 환갑이니 남들 부럽지 않게 하고 싶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잔치 당일 순덕은 친척들 앞에서 금목걸이를 꺼내 보였습니다. 우리 아들이 해줬다. 월급쟁이가 이걸 해주려고 얼마나 아꼈겠니? 그 목걸이는 서연이 산 것이었습니다. 민철의 체면을 세워주고 싶어 남편 이름으로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화장실 앞에서 순덕과 미란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엄마, 새언니가 산 거잖아. 쉿, 남들이 그걸 알 필요가 있니? 며느리 돈도 결국 우리 아들 돈이지. 그래도 언니가 들으면 기분 나쁘겠다. 기분 나쁘면 어쩔 건데? 친정 돈 믿고 시집와서 우리 집안 사람 된 거 아니야?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타일 벽에 부딪혀 울렸습니다. 서연은 문손잡이를 잡은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박히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민철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목걸이 당신이 사준 거라고 하셨어. 그래서 내가 샀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야. 그냥 왜 굳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어. 민철은 휴대전화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체면 좀 세워드린 게 그렇게 아까워? 아깝다는 게 아니잖아. 당신은 꼭 좋은 일 해놓고 생색을 내더라. 그 한마디에 서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생색을 내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또 참았습니다. 인생사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착한 사람은 갈등을 피하려고 한 발 물러섭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은 그 한 발을 양보로 보지 않습니다. 더 밀어붙여도 되는 자리로 봅니다. 한정우의 건강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그의 여름이었습니다. 평생 공장 바닥을 걸으며 회사를 키운 사람이었지만 심장은 세월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회의 중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진 뒤 병원에서는 절대 안정을 권했습니다. 민철은 그때부터 회사에 더 자주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서연을 돕겠다며 회의에 배석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거래처를 직접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을 한빛식품 실질 경영 책임자라고 소개했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서연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전무님, 강 사장님이 요즘 결제선을 자꾸 바꾸십니다. 대표이사 직인도 따로 관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창고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알아본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서연이 민철에게 따져 물으면 그는 늘 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운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러는데? 당신 회사 살리려고 밤낮 없이 뛰는 사람한테 고맙다는 말은 못할 망정. 사위는 가족 아니야? 그 말에 서연은 또 흔들렸습니다. 아버지는 병원에 있었고 회사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의심하는 일은 곧 자신이 선택한 결혼을 부정하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서연은 회사 지하 주차장에서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민철이 재무팀장에게 두꺼운 봉투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이건 성금입니다. 장부만 깔끔하게 맞춰 놓으세요. 강 사장님, 나중에 문제 생기면 저 혼자 책임 못 집니다. 문제가 왜 생깁니까? 회장님은 곧 경영에서 빠지실 거고 서연이는 내 말이면 다 믿습니다. 그래도 지분 처분은 본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민철은 짧게 웃었습니다. 동의는 만들면 됩니다. 서연의 등줄기를 따라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주차장 공기는 차갑고 기름 냄새가 짙었습니다. 멀리서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그날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민철의 서재를 확인했습니다. 책상 서랍은 잠겨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열어두던 곳이었습니다. 서연은 열쇠공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민철이 눈치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마다 그가 잠든 뒤 열쇠 꾸러미를 확인했고 며칠 만에 작은 황동 열쇠 하나를 찾았습니다. 서랍 안에는 회사법인 인감복사본, 한정우의 주민등록증 사본, 병원 진단서, 서연의 인감증명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가장 아래에는 생명보험 가입 서류가 있었습니다. 피보험자는 한서연이었습니다. 수익자는 강민철이었습니다. 보험금은 30억 원이었습니다. 서연은 종이를 든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민철이 피우던 시가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벽식의 초침이 한 칸씩 움직일 때마다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때 방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서류를 급히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원래 자리에 넣었습니다. 서랍을 잠그려는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민철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뭐해? 서연은 등을 돌린 채 대답했습니다. 당신 서류 찾고 있었어. 무슨 서류? 자동차 보험 서류. 민철은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시선이 서랍과 서연의 손을 번갈아 훑었습니다. 자동차 보험이 왜 내 잠긴 서랍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예전에 당신이 넣어뒀다고 했잖아. 내가? 민철은 웃지 않았습니다. 몇 초 동안 서연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손을 내밀었습니다. 휴대전화 줘봐. 왜? 그냥 줘봐. 싫어. 민철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서연아, 부부끼리 비밀 만들지 말자. 그는 한 걸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종아리가 책상 모서리에 닿았습니다. 당신부터 비밀 만들지 마. 무슨 말이야? 내 생명보험 30억 원짜리, 그건 무슨 비밀인데? 민철의 눈동자가 아주 짧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곧 태어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그걸 봤어? 왜 나한테 말도 없이 가입했어? 회사 후계자면 그 정도 보험은 들어. 경영 리스크 대비용이야. 수익자가 왜 당신인데? 내가 남편이니까. 아버지 주민등록증 사본은 왜 있어? 회사 일 때문에. 내 인감증명서는? 부부 공동자산 정리하려고.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그 순간 민철이 서연의 턱을 거칠게 움켜잡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뺨 안쪽 살을 눌렀습니다. 당신이 요즘 너무 예민해졌어.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쓸데없는 의심하다가 당신만 손해봐. 놓으라고 했어. 아버님처럼 병원 신세 지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있어. 서연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민철은 손을 놓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건강 챙기라는 뜻이지. 왜 또 이상하게 들려? 그날 밤 서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민철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르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한 손으로 이불 끝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덕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냉장고부터 확인했습니다. 먹을 게 이게 다냐? 친정 잘 사는 며느리 집 냉장고가 왜 이렇게 비었어? 어머니, 오늘은 제가 출근을 일찍 해야 해서요. 출근이 대순이? 남편 아침도 제대로 못 차려주면서 무슨 회사를 다녀? 순덕은 식탁 위 서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서연이 급히 가져가려 했지만 순덕의 손이 더 빨랐습니다. 이게 뭐야? 봉투 안에는 서연이 따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와 법률상담 예약 확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순덕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변호사는 왜 만나? 제 일이에요.
부부 사이에 무슨 제일이 따로 있어? 어머니께 말씀드릴 일은 아니에요. 순덕은 입술을 비틀었습니다. 내가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다. 여자가 친정 재산 움켜쥐고 남편 못 믿으면 그 집안 오래 못 간다. 남편이 믿을 행동을 해야 믿죠. 뭐라고? 제 서류를 몰래 가져가고 아버지 회사 권한을 넘기려 하고 제 명의로 보험까지 들었어요. 순덕은 놀라는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자를 당겨 앉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니? 서연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보험은 내가 죽으면 남편이 받는 게 당연하고 회사는 장인이 늙으면 사위가 맡는 게 당연하지. 내가 자식이라도 낳았으면 모를까 7년 동안 애 하나 못 낳았으면 재산이라도 제대로 넘겨야 하는 거 아니니? 서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순덕은 그 표정을 보고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내가 문제 없다지만 그걸 누가 믿니? 우리 민철이는 멀쩡한데 내가 여자 구실을 못하니까 우리 집대가 끊기게 생겼잖아. 어머니, 내 말 틀렸어? 내 친정 재산 없었으면 우리 민철이가 너 같은 애를 왜 데리고 살겠니? 말 한마디가 사람의 심장을 칼보다 깊게 찌를 때가 있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순덕 앞에서는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가주세요. 뭐? 제 집에서 나가주세요. 순덕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물컵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유리잔이 산산이 깨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이 집이 내 집이야? 우리 아들이 사는 집이지. 친정에서 사줬다고 내 것인 줄 알아? 나가세요. 그래, 나간다. 대신 오늘 한 말 후회하게 될 거야. 순덕은 현관문을 세게 닫고 나갔습니다. 문짝이 흔들렸고 깨진 유리 조각 위로 아침 햇살이 번들거렸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발끝 가까이에 유리 조각이 있었지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버지 병원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보호자분, 회장님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습니다. 빨리 와주셔야겠습니다. 서연은 코트만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가 강했습니다. 의료진이 빠르게 오가는 사이 서연은 중환자실 앞에서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얼마 뒤 의사가 나와 상태가 안정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연은 유리문 너머로 누워있는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누구보다 크게 보였던 사람이 산소 마스크 아래에서 작고 야위어 보였습니다. 그때 오성훈 비서실장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전무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상태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강민철 사장님과 관련된 일입니다. 오성훈은 주변을 살핀 뒤 작은 USB 하나를 서연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재무팀 서버에서 빼낸 자료입니다. 비자금 계좌와 차명회사 내역이 들어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이 충격을 받으실까 두려웠습니다. 민철 씨가 어디까지 한 거예요? 오성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회사만 노리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서연은 손안에 USB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전무님 차량 정비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지난달 브레이크 호스가 교체됐는데 공식 정비소 기록에는 없습니다. 복도 끝 창문으로 찬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서연의 손끝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누가 교체했는지는 확인했어요? 찾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오성우는 접힌 종이를 꺼냈습니다. CCTV 캡처 화면이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서연의 차 앞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사진은 흐렸지만 손목의 시계가 선명했습니다. 서연이 결혼기념일에
민철에게 선물한 시계였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민철은 주방에서 와인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서연이 좋아하는 스테이크와 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은 분위기가 왜 이래? 우리 요즘 너무 예민했잖아. 바람 좀 쐬고 오자. 어디로? 별장. 당신도 좋아하던 곳이잖아. 서연은 민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다정한 미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미소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오늘 꼭 가야 해? 응. 당신한테 할 말도 있고. 무슨 말? 가서 이야기하자. 민철은 차 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밤이 깊어질 무렵 산길로 들어섰습니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와이퍼가 젖은 유리 위를 빠르게 오갔습니다. 도로 양옆은 가로등 하나 없이 캄캄했고 아래쪽에서는 계곡물 소리가 거칠게 들려왔습니다. 민철은 평소보다 속도를 높였습니다. 천천히 가. 이 정도는 괜찮아. 비 오잖아. 당신 요즘 겁이 많아졌네. 서연은 조수석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산길 커브가 가까워졌습니다. 민철의 발이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차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민철이 다시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페달이 바닥까지 푹 꺼졌습니다. 서연의 숨이 멎었습니다. 브레이크가 왜 이래? 민철의 목소리에는 놀람보다 짜증이 먼저 묻어났습니다. 차량은 빗길을 미끄러지며 가드레일 쪽으로 돌진했습니다. 서연은 대시보드를 짚으며 소리쳤습니다. 민철 씨, 속도 줄여요. 안 듣잖아. 기어 낮춰요. 사이드 브레이크 잡아요. 민철은 핸들을 거칠게 꺾었습니다. 차가 한쪽으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바로 앞에는 절벽으로 이어지는 급커브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민철은 운전석 문고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서연이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민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강민철, 뭐 하는 거냐고. 그는 안전벨트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을 보며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처음부터 내 말을 들었으면 여기까지 안 왔어. 서연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설마. 민철은 달리는 차의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 커브를 향해 질주하는 순간 그는 몸을 밖으로 던졌습니다. 서연은 운전석을 붙잡으려 몸을 뻗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헤드라이트가 빗속의 가드레일을 새하얗게 비쳤습니다. 굉음과 함께 철제 가드레일이 휘어졌습니다. 차량은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금속이 찢어지는 소리와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어둠을 갈랐습니다. 서연의 몸이 좌석에서 크게 튕겼고 머리가 창문에 부딪혔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번졌습니다. 차는 몇 번이나 바위에 부딪힌 뒤 계곡물 속으로 처박혔습니다. 차가운 물이 깨진 창문 사이로 밀려들었습니다. 서연은 피가 흐르는 이마를 붙잡고 안전벨트를 풀려 했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물은 허리까지 차올랐고 숨은 점점 가빠졌습니다.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서연은 위쪽 절벽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빗속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강민철이었습니다. 그는 서연을 구하러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계곡 아래를 내려다보던 그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빗소리 사이로 그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어머니, 끝났어요. 잠시 뒤 민철은 다시 말했습니다. 시신만 안 나오면 됩니다. 서연의 손이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차량 내부의 불빛이 한번 깜빡이더니 완전히 꺼졌습니다.
그날 밤 한서연은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계곡 아래 검은 물살 속에서 멈춘 줄 알았던 그녀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차가운 물이 목구멍으로 밀려들었습니다. 서연은 눈을 뜨려고 했지만 눈꺼풀이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깨진 차창 틈으로 검은 물살이 휘몰아쳤고 찌그러진 철판이 계곡 바닥을 긁는 소리가 귀를 찢듯 울렸습니다. 안전벨트는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고 오른쪽 다리는 좌석 아래에 끼어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숨을 쉬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입을 벌릴 때마다 물만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손끝으로 안전벨트 버튼을 더듬었습니다. 손톱이 깨진 플라스틱을 긁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눌렀지만 벨트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아버지의 얼굴과 함께 민철의 마지막 표정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차 안으로 물이 거의 가득 찼습니다. 서연은 온몸의 힘을 끌어모아 몸을 비틀었습니다. 그 순간 안전벨트 고정 장치가 툭 하고 빠졌습니다. 몸이 앞으로 쏠렸고 이마가 핸들 옆에 다시 부딪혔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깨진 창문 밖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물살이 손목을 잡아당겼습니다. 끼어있던 다리를 억지로 빼내자 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서연은 입을 틀어막은 채 창문 밖으로 몸을 밀어냈습니다. 차에서 빠져나온 순간 계곡물이 서연의 몸을 낙엽처럼 휘감았습니다. 위와 아래조차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빛이 보였습니다. 서연은 그 빛을 향해 손을 저었습니다. 손가락이 수면을 뚫고 나왔습니다. 서연은 크게 숨을 들이마시려 했지만 기침과 함께 물을 토해냈습니다. 물살은 그녀를 계속 아래로 끌고 갔습니다. 바위에 어깨가 부딪혔고 나뭇가지가 뺨을 핥히었습니다. 살려주세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그때 멀리서 손전등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거기 사람 있소? 굵고 쉰 남자의 목소리가 계곡 아래로 울렸습니다. 서연은 대답하려 했지만 다시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흙길을 뛰어내려오는 낡은 장화 한 켤레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서연은 산 아래 작은 보건소에서 눈을 떴습니다. 천장에는 오래된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소독약 냄새와 눅눅한 장판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몸을 움직이려 하자 온몸이 부서지는 듯 아팠습니다. 깨어났소? 침대 옆에 앉아있던 남자가 몸을 일으켰습니다. 짙은 회색 작업복에는 진흙이 말라붙어 있었고 거친 손등에는 작은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서연은 입을 열었지만 목에서 갈라진 숨소리만 나왔습니다. 남자는 물수건으로 서연의 입술을 적셔주었습니다. 말하지 마시오. 간밤에 계곡에서 떠내려오는 걸 겨우 건졌소. 서연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머릿속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이름이 뭐요?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남자는 잠시 기다렸습니다. 어디서 왔소?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은? 그 말에 가슴 한쪽이 갑자기 조여왔습니다.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를 듯 하다가 안개처럼 흩어졌습니다. 서연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남자는 놀란 표정으로 보건소 의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의사는 서연의 눈동자와 머리 상처를 살핀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일시적인 기억 상실일 수도 있습니다. 큰 병원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러나 산 아래 도로는 폭우로 끊겨 있었습니다. 통신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구조대는 이틀 뒤에야 도착했습니다. 서연이 실려간 지방병원에서는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소지품은 모두 물에 휩쓸려 사라졌고 지문 조회에서도 즉시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얼굴은 상처와 부기로 알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 사이 언론에서는 한빛식품 후계자 한서연의 실종 사고가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차량은 계곡 아래에서 발견됐지만 시신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폭우로 인해 시신이 하류로 떠내려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발표했습니다. 민철은 기자들 앞에서 목이 메는 연기를 했습니다. 제가 운전을 잘했어야 했습니다. 아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는 병원복을 입고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손등에는 일부러 긁힌 듯한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순덕은 그 옆에서 손수건으로 눈을 훔쳤습니다. 우리 아들이 며느리 구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자기도 죽을 뻔했어요. 기자 한 명이 물었습니다. 차량에서 혼자 빠져나오신 과정은 기억하십니까? 민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내 손을 잡으려고 했는데 놓쳤습니다. 그 말이 방송을 타는 동안 서연은 몇백 킬로미터 떨어진 병원 침대에서 텔레비전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저 사람을 아세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공포가 목을 조였습니다. 여러분, 기억은 머리로만 남는 것이 아닙니다. 몸에도 남습니다. 머리는 잊어도 심장은 먼저 알아보고 피부는 먼저 두려워합니다. 서연은 민철이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온몸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며칠 뒤 병원에서 신원 확인을 위해 경찰에 추가 조회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나오기 전 낯선 남자 2명이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검은 점퍼를 입은 그들은 병실 앞에서 간호사에게 사진 한 장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계곡 사고 생존자가 여기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족분이십니까? 사고 조사 때문에 왔습니다. 말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거칠었습니다. 그때 서연을 구조했던 남자 장석구가 복도 끝에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석구는 평생 산에서 약초를 캐며 살았고 사람의 얼굴보다 눈빛을 먼저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두 남자의 구두에 진흙 한 점 묻지 않은 것을 보았습니다. 경찰이라기에는 신분증도 내밀지 않았고 서로를 부르는 말도 어색했습니다. 석구는 곧장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일어나야겠소. 서연이 놀라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왜요? 당신 찾는 사람들이 왔소. 좋은 사람들 같지 않소? 서연은 숨을 삼켰습니다. 저를 왜 찾아요? 그걸 알아내려면 살아있어야 하지 않겠소? 석구는 서연에게 자신의 낡은 외투와 모자를 건넸습니다. 병원 뒤편 세탁물 통로로 빠져나가 두 사람은 비탈길 아래에 세워둔 작은 화물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병원 입구에서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들이 뛰어나왔습니다. 한 명이 휴대전화로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병실에 없습니다. 그날 밤 민철의 집에서는 순덕이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놓쳤다고? 순덕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올라갔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신원 확인 전이었습니다. 구조한 노인이 데리고 나간 것 같습니다. 순덕은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바닥에 끌리는 슬리퍼 소리가 신경질적으로 울렸습니다. 얼굴을 확인했어?
사진과는 달랐습니다. 상처가 심해서 확신할 수 없습니다. 순덕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확신이고 뭐고 다시 찾아. 살아있으면 안 돼. 소파에 앉아있던 민철이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목소리 낮추세요. 순덕은 전화를 끊고 아들을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확실하게 했어야지. 계곡에 떨어뜨렸으면 끝까지 확인을 했어야 할 거 아니야. 폭우가 쏟아지는데 어떻게 내려갑니까? 그 여자가 살아 돌아오면 너도 나도 끝이야. 민철은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잔을 든 손은 태어냈지만 턱 근육이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돌아와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 아무 증거도 없으니까요. 차는 사고로 처리됐고 정비 기록도 지웠습니다. 목격자도 없습니다. 그래도 본인이 입을 열면? 민철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죽은 사람 말을 누가 믿습니까? 그 시각 서연은 석구의 산장에 숨어 있었습니다. 작은 방에는 장작 타는 냄새가 가득했고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올 때마다 문풍지가 떨렸습니다. 서연은 불 앞에 앉아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손가락에 희미한 반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한 사람이었을까요? 석구는 약초를 다듬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 사람이 저를 찾는 걸까요? 찾는 것과 없애려는 것은 다르오. 서연은 불꽃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저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사람 죽이는 이유가 뭐 대단하겠소. 돈 아니면 원한이지요. 돈이라는 말이 떨어지는 순간 머릿속에 번개처럼 한 장면이 스쳤습니다. 두꺼운 서류 봉투, 금색 인감 도장, 병원 침대에 누운 남자, 그리고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서연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생각났어요. 석구가 다가왔습니다. 뭐가 말이오? 회사였어요. 서연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누군가 회사 도장을 빼앗으려고 했어요. 그날부터 기억은 조각조각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서 깨진 와인잔이 보였습니다. 낯선 여자가 자신을 향해 아이도 못 낳는다는 말을 퍼부었습니다. 아버지라 부르는 남자가 기침을 하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비가 쏟아지는 산길에서 남편이 문을 열고 몸을 던지는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서연은 밤마다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석구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따뜻한 물을 끓여주었습니다. 기억은 억지로 잡으려 하면 더 달아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기다려야지요. 다만 잊어버리지는 마시오. 누군가 당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은 잊으면 안 됩니다. 몇 달 후 서연의 기억은 대부분 돌아왔습니다. 자신의 이름도 아버지도 회사도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민철과 순덕의 얼굴도 선명해졌습니다. 서연은 곧장 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석구가 막았습니다. 지금 가면 또 죽습니다. 아버지가 위험해요. 당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면 아버지부터 건드릴 겁니다. 서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럼 숨어서 보고만 있으라는 거예요? 칼을 든 사람에게 맨손으로 달려드는 건 용기가 아니라 자살이요. 석구는 낡은 텔레비전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뉴스에서는 한빛식품의 임시대표로 강민철이 선임됐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민철은 검은 정장을 입고 기자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고인의 뜻을 이어 회사를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그 뒤에는 순덕이 검은 한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잃은 슬픔에 잠긴 시어머니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입꼬리에는 감추지 못한 만족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제가 죽기를 기다렸어요. 석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기다린 게 아니라 죽은 것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요. 한빛식품은 빠르게 민철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서연의 사망이 법적으로 확정되자 상속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민철은 배우자 자격으로 서연의 지분 일부를 넘겨받았고 한정우가 건강 문제로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다는 진단서까지 제출했습니다. 진단서는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한정우는 요양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민철은 면회를 제안했습니다. 오성훈 비서실장은 횡령 의혹을 제기했다가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회사 창고와 공장 부지는 차명회사의 헐값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차명회사의 실소유주는 강미란이었습니다. 서연은 석구의 작은 라디오로 그 소식들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일군 회사가 한 장씩 뜯겨나가고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경찰에 가겠어요. 서연이 일어서자 석구가 서랍에서 신문 한 장을 꺼냈습니다. 기사에는 서연의 장례식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민철이 영정사진을 들고 있었고 순덕은 곡을 하며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석구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죽은 사람이요. 제가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오. 저 사람들은 돈도 있고 회사도 있고 사람도 있소. 당신은 신분증도 증거도 편도 없소.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석구는 신문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돌아가려면 울면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돌아가야 해요? 저들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 돌아가야지요. 그 말은 서연의 가슴 깊은 곳에 박혔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처음으로 울지 않았습니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산길을 덮었고 장작불은 거의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작은 공책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 민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 아래에 순덕, 미란, 재무팀장, 차명회사, 위조진단서, 생명보험, 브레이크 호스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살아서 돌아간다. 서연은 신분을 감추기 위해 해외로 떠났습니다. 석구가 젊은 시절 함께 일했던 선박회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처음 정착한 곳은 동남아의 작은 항구 도시였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았고 가진 돈도 거의 없었습니다. 서연은 식당 설거지부터 시작했습니다. 손은 늘 물에 불어 있었고 손가락 사이에는 세제 독이 올라 갈라졌습니다. 밤에는 창고 구석에서 회계책을 읽었습니다. 회사 경영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아버지의 보호 아래에서 배운 것과 맨바닥에서 돈을 버는 일은 전혀 달랐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했습니다. 무역 서류를 번역했고 항구 창고의 재고를 정리했고 작은 식품업체의 거래처를 연결했습니다. 서연은 누구보다 상대의 말을 오래 들었습니다. 어떤 물건이 필요한지, 왜 거래가 끊겼는지, 누가 중간에서 돈을 빼돌리는지 살폈습니다. 몇 년 뒤 서연은 자신의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수입식품 중개업체였습니다. 하지만 계약을 지키고 돈을 제때 지급하고 직원의 임금을 미루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서연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는 점점 커졌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서하진. 한서연이라는 이름은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서연은 돈을 벌 때마다 복수 자금과 증거 수집 비용을 따로 떼어놓았습니다. 국내 변호사를 찾았고 해고된 오성훈과 비밀리에 연락했습니다. 오성훈은 처음 화상 통화 화면에 서연이 나타났을 때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정말 전무님이십니까? 살아있습니다. 오성훈은 입을 가린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회장님도 회사도 실장님 잘못이 아닙니다. 회장님이 매일 전무님 이름을 부르십니다. 서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버지는 어떠세요? 몸은 약해지셨지만 정신은 멀쩡하십니다. 그런데 강민철이 치매 환자로 만들어놨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모아주세요. 어떤 증거가 필요합니까? 전부 다요. 그때부터 10년의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오성우는 회사 안팎의 장부를 모았습니다. 위조된 계약서, 사본을 빼냈습니다. 요양병원 간호사에게서 한정우의 실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민철의 비자금 계좌와 미란 명의의 차명회사를 추적했습니다. 서연은 해외 투자회사를 키웠습니다. 한빛식품의 거래처들을 하나씩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민철이 버린 공장 직원들을 채용했고 부당하게 계약이 끊긴 납품업체에 다시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서아진 대표에게 충성했습니다. 그녀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10년째 되던 봄, 서연은 자신의 사무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도시의 야경이 유리창에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빛식품의 최신 주주명부와 경영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철은 회사 자금을 빼돌려 신규 사업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자금 사정은 나빠졌고 은행들은 대출 회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한빛식품은 겉으로는 멀쩡했지만 안쪽부터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윤태성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현재 확보한 우호 지분은 17%입니다. 채권까지 포함하면 경영권을 흔들 수 있습니다. 서연은 주주명부에서 민철의 이름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사고 관련 증거는요? 브레이크를 조작한 정비업자를 찾았습니다. 다만 아직 증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강민철에게 가족이 협박받고 있다고 합니다. 서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 가족부터 보호해주세요. 윤태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귀국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하시겠습니까?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 계곡물의 차가움이 손끝에서 다시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가 홀로 병실에 누워있는 모습도 떠올랐습니다. 네. 강민철은 서아진 대표가 누구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야 합니다. 첫 만남에서 정체를 밝히실 생각은 없으시죠? 서연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 얼굴에는 더 이상 겁에 질린 며느리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너무 빨리 살아나면 겁을 먹고 숨을 테니까요. 서연은 한빛식품 인수 제안서를 집어들었습니다. 먼저 저들이 가장 원하는 것을 보여줄 겁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돈입니다. 윤태성이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돈 때문에 저를 죽였습니다. 그러니 돈이 다가오면 스스로 문을 열 겁니다. 같은 날 저녁 서울의 한빛식품 대표실로 국제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민철은 비서가 건넨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해외 투자회사 세림캐피털이 한빛식품의 대규모 투자를 검토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투자 규모는 2천억 원이었습니다. 민철의 눈빛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대표 이름이 뭐라고 했지?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서아진입니다. 민철은 처음 듣는 이름을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서아진. 그는 서류에 첨부된 대표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긴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여자가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화상과 수술 흔적으로 얼굴선이 달라져 있었고 차가운 눈빛은 과거와 전혀 달랐습니다. 민철은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편함이 가슴 안쪽을 스쳤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순덕이 들어왔습니다. 투자한다는 사람이 그렇게 돈이 많다며? 민철은 사진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순덕이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보던 그녀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왜 그러세요? 순덕은 사진 속 여자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 눈빛이... 순덕은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민철이 사진을 빼앗았습니다. 누구랑 닮았습니까? 순덕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늙어서 헛것을 봤나 보다. 그러나 그날 밤 순덕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10년 전 결혼식 사진 속 서연의 눈과 투자 제안서 속 여자의 눈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은 달랐습니다. 표정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조용히 바라볼 때 오른쪽 눈썹 끝이 아주 조금 올라가는 버릇만큼은 같았습니다. 순덕의 손에서 사진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사진 속에서 죽은 며느리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 입국장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서연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10년 만에 귀국이었습니다. 서연은 수많은 사람 사이에서 걸음을 멈추고 휴대전화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오성훈이 보낸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강민철이 직접 공항으로 마중 나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멀리서 민철이 꽃다발을 든 채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죽인 아내를 알아보지 못한 남자가 투자자를 맞이하는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공항 자동문이 열리자 차가운 냉기가 서연의 뺨을 스쳤습니다. 수많은 캐리어 바퀴 소리와 안내방송이 뒤섞인 입국장 한가운데서 민철은 환한 얼굴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서하진 대표님이시죠?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연은 걸음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꽃다발을 내미는 그의 손을 바라보는 순간 10년 전 빗속에서 운전석 문을 열던 손이 겹쳐 보였습니다. 손목에는 여전히 같은 브랜드의 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다만 그날의 시계는 아니었습니다. 증거가 될 수 있는 물건은 오래전에 없앴을 터였습니다. 직접 나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귀한 투자자를 모시는 일인데 당연히 제가 와야죠. 민철은 웃으며 서연의 여행 가방 손잡이를 잡으려 했습니다. 서연은 한 발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제 짐은 제가 들겠습니다. 순간 민철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는 곧 아무렇지 않은 척 손을 거두었습니다. 아주 독립적인 분이시군요. 남의 손을 빌렸다가 대가를 치른 적이 있어서요. 민철의 눈빛이 짧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의미를 알아듣지 못한 채 웃었습니다. 차량 안에는 값비싼 가죽 냄새와 진한 방향제 향이 배어 있었습니다. 민철은 한빛식품의 성장 가능성을 쉼없이 설명했습니다. 해외 진출, 신공장, 건강식 브랜드, 물류센터 확장이라는 말이 번듯하게 이어졌습니다. 서연은 창밖만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부채 비율이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었더군요. 민철의 말이 끊겼습니다. 성장을 위한 투자 과정입니다. 계열사에 빌려준 자금이 많던데요. 가족회사끼리 유동성을 맞춘 겁니다. 강밀한 시명의 회사에도요? 차 안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민철은 운전기사의 뒷머리를 한번 확인한 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주 자세히 조사하셨네요. 투자자는 숫자를 믿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은 장부에서 가장 위험한 표현이고요. 서연은 민철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오른쪽 입꼬리가 미세하게 당겼습니다. 당황하거나 거짓말할 때마다 나타나던 버릇이었습니다. 한빛식품 본사 로비에는
서아진 대표 방문을 환영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양옆으로 줄을 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중에는 낯익은 얼굴도 있었고 처음 보는 얼굴도 있었습니다. 오래된 직원들의 머리는 휘어졌고 젊은 직원들의 표정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로비 한쪽 벽에는 창업주 한정우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진 아래 명패에는 명예회장이라는 글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회사 역사를 만든 사람의 이름은 가장 구석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서연은 사진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이분이 창업주십니까? 민철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예전에는 대단하셨죠. 지금은 건강이 좋지 않아 요양 중입니다. 면회는 가능합니까? 외부인은 어렵습니다. 정신도 온전하지 않으셔서요. 서연의 손가락이 가방 끈을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아무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에는 순덕과 미란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순덕은 고급 한복에 진주 목걸이를 걸고 있었고 미란은 명품 가방을 의자 옆에 세워두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회의 참석 자격은 없었지만 마치 회사의 주인처럼 중앙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순덕이 서연을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해외에서 큰 돈을 굴린다기에 나이가 지긋한 분인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젊으시네요.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돈은 나이보다 판단을 따릅니다. 미란이 피식 웃었습니다. 말씀이 꽤 세시네요. 약한 말로 큰 돈을 지킬 수는 없으니까요. 순덕은 찻잔을 들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서연이 찻잔 손잡이를 잡는 모양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연은 뜨거운 잔을 잡을 때마다 새끼손가락을 살짝 구부리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순덕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대표님은 한국에 가족이 없으십니까? 있었지만 오래전에 잃었습니다. 사고로요? 서연은 잠시 침묵한 뒤 대답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 때문에요. 찻숟가락이 받침 접시에 부딪혀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순덕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서연은 비상계단에서 오성훈에게 아버지가 사라졌다는 보고와 지하금고 열쇠를 건네받았습니다. 그때 순덕이 문을 열고 내려왔습니다. 서연은 차가운 열쇠를 쥐며 이제 아버지와 회사를 되찾기 위한 마지막 싸움이 시작됐음을 느꼈습니다. 이상하네요. 처음 온 회사에서 하필 이 사람을 찾아 길을 물었다는 게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회사에서 오래 일한 분 같아서요. 순덕은 서연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의 흉터, 달라진 턱선, 낮아진 목소리를 하나씩 확인하듯 시선을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손을 뻗어 서연의 왼쪽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놔주시죠. 순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소매를 거칠게 밀어 올렸습니다. 손목 안쪽에는 어린 시절 뜨거운 냄비에 대어 생긴 반달 모양 흉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순덕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떨렸고 손가락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이 흉터. 서연은 천천히 소매를 내렸습니다. 순덕은 뒷걸음질 치며 벽을 짚었습니다. 너 누구야? 비상계단의 센서 등이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순덕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잠시 뒤 불이 다시 켜졌습니다. 서연은 미소도 분노도 없는 얼굴로 순덕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꼭 죽은 사람이라도 본 얼굴이시네요. 순덕의 입에서 짧은 비명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순덕은 민철의 집무실 문을 잠근 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여자야. 민철이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누구 말입니까? 순덕은 서아진의 사진을 책상 위에 내리쳤습니다. 한서연이 살아 돌아왔어.
민철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알지 못했습니다. 집무실 천장 화재 감지기 안에 작은 녹음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방금 나눈 대화가 고스란히 서연의 휴대전화로 전송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호텔 최상층 객실의 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불빛이 강물 위에 길게 번지고 있었지만 서연의 시선은 노트북 화면에서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화면에는 조금 전 녹음된 음성이 반복해서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순덕의 떨리는 목소리, 민철의 숨이 막히는 듯한 침묵, 그리고 한서연이 살아 돌아왔어. 라는 한 문장이 객실 안을 몇 번이고 울렸습니다. 서연은 재생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기다린 첫 번째 균열이었습니다. 사람은 죄를 지으면 두 가지를 가장 두려워합니다. 하나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죽었다고 믿었던 사람이 눈앞에 다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민철과 순덕에게 서연은 사람이 아니라 과거였습니다. 절대로 돌아와서는 안 되는 과거였습니다. 잠시 뒤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오성훈이었습니다. 회장님을 다른 요양병원으로 옮기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서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언제입니까? 내일 오전입니다. 이유는 건강 악화라고 하지만 거짓입니다. 외부 접촉을 완전히 끊으려는 것 같습니다. 서연은 곧장 윤태성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법원에 긴급 증거보전 신청을 준비해 주세요. 아직은 시간이 조금 이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저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윤태성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그는 서연이 감정으로 움직인 적이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철은 임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평소처럼 자신감 넘치던 민철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밤새 거의 잠을 자지 못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회의 자료를 넘기면서도 몇 번이나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서아진이 갑자기 들어올까 불안한 눈치였습니다. 그때 비서가 문을 열었습니다. 대표님, 서아진 대표님께서 회의 참관을 원하십니다. 민철은 순간 목이 타들어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잠시 후 서연이 회의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검은 정장에 흰 셔츠, 장식 하나 없는 단정한 차림이었지만 존재감은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그녀는 가장 끝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철은 신공장 투자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화려한 예상 수익 그래프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설명이 끝나기도 전에 서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물론입니다. 공장 건설 자금이 부족한데도 왜 차명회사에 수백억 원을 대여했습니까? 회의실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임원들이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민철은 애써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계열사 간 운영 자금입니다. 계열사라고 하셨습니까? 서연은 준비해온 서류를 한 장씩 꺼냈습니다. 이 회사는 직원도 없고 생산도 없습니다. 다음 서류가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법인 주소는 빈 사무실입니다. 또 다른 서류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대표자는 강미란 씨입니다. 회의실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미란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예요? 투자를 받으려면 가장 먼저 거짓을 걷어내야 합니다. 서연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돈은 숫자를 속일 수 없습니다. 민철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사람 좋은 미소만 짓던 서연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눈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는 예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임원들은 아무 말 없이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민철은 문이 닫히자마자 재무팀장을 불렀습니다. 장부를 다시 확인해. 어떤 부분 말씀입니까? 차명회사 흔적이 남아있는지 전부. 재무팀장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이미 삭제한 줄 알았습니다. 민철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확인부터 하라고. 같은 시각. 서연은 오래된 요양병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회색 콘크리트 건물은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었고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은 축축했습니다. 오성훈이 조용히 안내했습니다. 회장님은 맨 끝 병실입니다. 서연의 발걸음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문을 열기 직전 손끝이 떨렸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다시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작은 창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창가에 앉은 한정우는 마른 화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해졌고 어깨는 많이 작아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그대로였습니다. 서연은 문 앞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한정우가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사람을 바라보듯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러다 서연의 눈을 마주친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책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눈, 한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이냐? 서연은 끝내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다가가 두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어진 손마디가 손바닥에 닿는 순간 10년의 시간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 한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딸의 손을 만지고 또 만졌습니다. 혹시 꿈일까 두려운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손끝을 쓰다듬었습니다. 살아있었구나. 병실 안에는 두 사람의 울음소리만 조용히 퍼졌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슬픈 눈물은 다시는 못 만날 줄 알았던 사람을 다시 만났을 때 흘리는 눈물입니다. 기쁨과 미안함이 한꺼번에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한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널 지키지 못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아버지를 지키겠습니다. 그때 병실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오성훈이 급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민철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표정은 다시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버지, 한정우가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아직 제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편이 좋습니다. 왜? 아직 끝낼 때가 아닙니다. 서연은 병실 뒤편 비상문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불과 몇 초 뒤 민철과 순덕이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순덕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았습니다. 민철은 병실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무언가 이상한 기운을 느낀 듯 했습니다. 창문이 조금 열려 있었고 의자가 따뜻했습니다. 방금 누군가 앉아 있었던 흔적이었습니다. 민철은 천천히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리창에는 손바닥 자국 하나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직감했습니다. 누군가 자신들보다 먼저 이 병실에 다녀갔다는 것을, 그리고 병원 주차장을 빠져나가던 검은 세단 안에서 서연은 태블릿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 병실에 설치해둔 초소형 카메라가 실시간 영상을 전송하고 있었습니다. 민철은 병실을 뒤지다가 침대 밑에서 작은 손수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흰 손수건 모서리에는 아주 작은 글씨가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HSY. 한서연의 이름 첫 글자였습니다. 민철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손수건을 움켜쥔 채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거야. 그 순간 서연의 휴대전화에 윤태성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브레이크를 조작한 정비사가 증언하기로 했습니다. 10년 동안 닫혀있던 마지막 문이 드디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비사의 증언이 확보됐다는 연락을 받은 순간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 하늘에는 잿빛 구름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10년 전 자신을 집어삼켰던 그날의 비와 비슷한 하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날은 도망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끝을 내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윤태성은 두꺼운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안에는 수천 장의 자료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차명계좌 거래내역, 허위 계약서, 위조된 진단서, 비자금 흐름, 생명보험 가입 서류, 브레이크 정비 기록, 그리고 정비사에 잡힐 진술서까지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윤태성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피할 곳이 없습니다. 서연은 마지막 서류를 덮었습니다. 아직 하나 남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진실을 직접 보는 것입니다. 그날 오후 한빛식품 창립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언론과 투자자들이 대거 참석했고 민철은 회사의 새로운 미래를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대형 전광판에는 새로운 도약이라는 문구가 떠 있었고 직원들은 억지 미소를 지은 채 손뼉을 치고 있었습니다. 민철은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자신감 있는 표정을 만들려 애썼지만 손에 쥔 원고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빛식품은 앞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박수가 흘러나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행사장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서연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윤태성과 오성훈이 양옆을 함께했습니다. 행사장 안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민철은 원고를 떨어뜨렸습니다. 순덕은 의자를 붙잡지 않았다면 그대로 주저앉았을 정도였습니다. 미라는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서연은 단상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은 투자 발표를 들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행사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10년 동안 감춰진 진실을 돌려드리러 왔습니다. 민철이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대표님, 행사와 관련 없는 말씀은 따로 하시죠. 서연은 대답 대신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전광판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로 나타난 것은 생명보험 가입 서류였습니다. 피보험자 한서연, 수익자 강민철, 가입 시점은 사고 한 달 전이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민철은 얼굴을 굳혔습니다. 곧이어 두 번째 화면이 나왔습니다. 브레이크를 교체한 정비업체 CCTV였습니다. 영상 속에는 민철이 직접 차량을 맡기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화면에서는 정비사의 영상 증언이 재생되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브레이크 호스를 일부러 손상시키라는 지시를 받았고 가족을 협박당해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행사장 안은 충격으로 가득 찼습니다. 민철은 급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전부 조작입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힘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다시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병원 진단서와 원본 의료 기록이 나란히 나타났습니다. 한정우는 치매가 아니었습니다.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갖고 있다는 대학병원의 감정 결과가 공개되었습니다. 곧이어 차명회사 계좌 내역이 이어졌습니다.
회사 돈이 미란 명의 회사로 흘러간 기록. 그 돈이 다시 민철 개인 계좌로 이동한 흐름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순덕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 거짓말이야. 하지만 그녀의 외침은 누구의 공감도 얻지 못했습니다. 직원들의 시선은 이미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동안 믿고 따랐던 대표가 회사를 이용해 사익을 챙겼다는 사실을 눈앞에서 확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행사장 뒤편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휠체어를 탄 한정우가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행사장에 있던 오래된 직원들은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누군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한정우는 단상 앞까지 이동한 뒤 힘겹게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치매 환자가 아닙니다. 그 한마디는 행사장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제 딸은 죽지 않았습니다. 민철은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는 급히 출입문 쪽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행사장 입구에는 경찰과 수사관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사관은 민철 앞에 영장을 제시했습니다. 횡령, 배임, 사문서 위조, 보험 사기, 살인미수 혐의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민철은 마지막까지 발버둥쳤습니다.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순간 윤태성이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10년 전 사고 이후 처음으로 확보된 결정적인 음성이 행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신만 안 나오면 됩니다. 민철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순덕의 목소리. 살아있으면 안 돼. 행사장은 완전히 침묵에 잠겼습니다. 순덕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세 사람에게 차례로 수갑을 채웠습니다. 민철은 마지막까지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노도 오만함도 사라진 얼굴이었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두려움뿐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 번만. 하지만 서연은 그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등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들을 가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몇 달 뒤 법원은 민철에게 장기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순덕과 미란 역시 공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횡령한 자산은 대부분 환수되었고 차명회사 역시 모두 폐쇄되었습니다. 한빛식품 경영권은 원래의 소유주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서연은 대표이사 자리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전문 경영인을 선임하고 자신은 이사회 의장으로 물러났습니다. 회사는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녀는 직원들 앞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부당하게 해고됐던 직원들은 모두 복직했습니다. 거래를 끊겼던 협력업체들도 다시 계약을 맺었습니다. 공장에는 다시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서연은 아버지와 함께 공장 마당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을 타고 흩날렸습니다. 멀리서는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고 갓 구운 빵 냄새가 공장 식당에서 퍼져왔습니다. 한정우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새롭게 단장된 회사 간판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평생 지키려고 했던 건 회사라고 생각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아버지 곁에 섰습니다. 그런데 아니더구나. 한정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지켜야 회사도 살아남는다는 걸 이제야 배웠다. 서연도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잠시 후 출근하던 직원들이
두 사람을 발견하고 밝게 인사했습니다. 서연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사를 받아주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 속에서 고개를 숙이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억울함을 이겨내고 자신의 삶을 되찾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수의 끝은 상대를 무너뜨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상대가 빼앗아간 내 인생을 다시 되찾는 데 있습니다. 한서연은 회사를 되찾았습니다. 아버지를 되찾았습니다. 자신의 이름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는 누구도 자신의 삶을 대신 결정하지 못하는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그날 오후 한빛식품 정문 위로 햇살이 길게 내려앉았습니다. 10년 전 모든 것을 잃었던 여자는 그 문을 다시 걸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당당하게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 앞으로 걸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서연의 긴 복수는 끝이 났습니다.